자, 모의고사 3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오버됐으니까 혹시 이제 일찍 가셔야 될 분들은 밑에 1층에 그 보충 인강인가 그거 신청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니까요. 자, 보십시다. 그 A 중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 특강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완전학습의 전략의 수립, 평가 방법의 개선, 교사 지도성의 실행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하라고 되어 있죠. 학생의 학력 격차 부분은 올해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작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학교에서도 목소리는 높은데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렇다 할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쟁점인 건 사실인데 뭔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학생들의 학력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향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응변적으로 대강 예산 확보해 놓고 대강 하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식은 좀 곤란하죠.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고 교육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우리 8월 공개 모의고사에서도 또 출제했었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우리 월요일에 이제 개별 참사 모의고사도 아마 유사한 형태로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교육과정 부분도 그렇고, 교수 학습 방법, 학생의 심리 문제, 그리고 교육 사역적인 그 쟁점들, 교육 행정적 측면들, 평가의 어떤 개선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조금 종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8월 공개 모의고사 했던 논점들, 그다음에 오늘 했던 논점들,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하는 그런 논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 최근 이슈로 나온다면 이제 거의 탑 이슈죠. 보십시다. 자, 논점, 배점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첫 번째 논점은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종래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스켈백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 교육의 목표를 수립할 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수립하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학생의 특성, 개별적 특성이나 요구나 관심도 좀 달라지고 있고, 부모들도 이제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부모들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에 대한 어떤 요구가 필요한 거죠. 학생들의 학력은 좀 낮아지고 있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어떤 가정 내 자본의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면 학교의 어떤 부분 요구 사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이런 사회 이제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런 사회 속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사회적 요구라든지 지역사회 요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개별적인 특성들인데 실태 등을 다 조사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죠?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이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용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교육과정 실행에서도 그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수도 있는 충실도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구성할 수도 있고,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재구성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학생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이제 중요한 그 생각거리 중에 하나이죠. 아마 여러분들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오픈형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자, 첫 번째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학교장의 그 특강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쟁점은 학력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심각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론인 거죠. 어떻게 서론 쓰기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주제가 나와 있고 거기다 이제 의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최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면 간단하게 한 문장 들어가죠, 그죠? 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요성 형태로 하면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학력 격차 여기 이제 그 주제가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이니까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 경우에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이제 잘 개발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이제 교육 과정, 학교 내 개별적이고 독특한 학교마다 독특한 그 교육 과정 개발을 해야 될 텐데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자, 이 부분과 이제 연관해서 이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죠. 자,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제 현재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는 두 가지의 근거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 그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지역 수준 교육 과정. 그 지역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죠.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의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학교의 실태, 실정, 특성, 개별 학생의 요구나 필요, 관심, 학부모의 어떤 요구나 지역사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학교마다 이거 독특하고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4페이지에 논점의 키워드 정리 보시면 일단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학교 교육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실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죠?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는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효율성의 이제 목표 달성과 관련돼서 시간, 뭐 비용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학교 실정이나 실태에 맞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 자체가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학교 교육의 효율성 높아진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명하면 되지 뭐. 학교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실태에 맞게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자체가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학교 교육이 적합해진다. 적합성이 높아진다. 누구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학부모에게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그 학교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요구나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올라가고 있고 학부모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기울이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없고 가정 내 자본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추구하는 가치라는 요구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맞다 이거죠. 맞다. 그것들을 반영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적합하다. 적합성. 그러니까 학생의 요구나 필요,
학부모, 교사 이런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한다는 게 여기에 맞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세 번째는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여러 가지 특성 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실현해낼 수 있는 거죠. 학생의 개별적 특성,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못하고, 개별적 특성이라든지 적성, 이 실정 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학교 교육 자체가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이 세 가지는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그 교육 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은 교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당의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참여해서 학교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교사가 그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 그 개발에 참여하게 되고 그만큼 교사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학생 중심의 교육이 구현이 가능해진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존중해주면서 교육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라든지 적성,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해서 교육을 전개하게 되므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죠. 필요성이 장점. 그러니까 요거 전체로 보면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항목화할 수 있는데 1, 2, 3번은 학교 교육 자체, 4번은 교사, 5번은 학생. 해서 한 2개나 3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때 교육 목표를 이제 스킬백에 따르면 이제 스킬백에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킬백은 그 상황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해석과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재구성, 모피, 평제 이렇게 상, 목표, 해, 모피, 평제 이런 순서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황 분석이라는 것.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제일 중시하는 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놓인 상황과 실태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독특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분석을 할 때는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외적 상황 요인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논점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럼 상황 분석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죠. 학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학생, 교사, 뭐 교육 과정 등등이 보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내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5페이지 보시면 학생의 적성, 능력, 교육적 요구, 이거 그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학생 측면에 학생의 능력이 다를 수 있고 공부 잘하네 못하네 학생의 요구나 관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사의 가치관, 태도, 지식, 기능. 선생님들마다 지식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경험이 다를 수도 있죠. 초임 교사도 있을 수 있고 경력 교사도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마다 어떤 추구하는 가치도 다를 수 있겠죠. 나는 학생 중심에, 나는 뭐 교사 중심이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요구하는 게 있어도 학교에 교사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기타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행 교육과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대안들을 또 고려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외적 측면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제일 먼저 보이죠. 학부모도 학교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는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가 또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적 외적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국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 요소를 이제 재구성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 교육 과정에 물론 이제 스킬백에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는요, 국가 수준 교육 과정 없이 해도 돼요. 없이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는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되니까 지역의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의 지역 교육청에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하라, 어떻게 운영하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뭐 이거 관련 없이 스킬백에 따라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제 비인가 학교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학교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교로 한다면 뭐 마음대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 스킬백에 따라서 개발할지라도 반드시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칠 때 그 내용들을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애들이 학력의 격차가 심화되면 더구나 그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다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교육과정 관련해서 4페이지에 3번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형태, 4번 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성, 목차가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3번도 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성이고 4번도 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성이에요.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국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 방법 두 가지 다 알아두라 그랬죠. 중요합니다. 이 교육 내용을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그 요소들을 뽑아오라 이거죠. 국가교육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이죠. 그 대표적으로 통합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의 순서, 교육과정의 내용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내용의 압축, 교육과정의 중요한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엄선해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한다든지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다른 각도에서 교과 내 재구성, 교과 간의 재구성, 교과 한 교과 안에서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고요. 교과와 교과를 서로 연계하고 통합해서 재구성할 수도 있고, 교과와 창체를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인데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3번이나 4번 똑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보이는 게 다를 뿐이지, 어쨌든 3번, 4번 같이 병렬적으로 놓고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질문에서 단순히 이런 그러니까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학생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내용 재구성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용 재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용 재구성의 방법이니까 교과목의 편성 운영, 수업 시간의 편성 운영하고 관계없어요. 내용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4페이지에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 이 내용을 재구성하더라도 어떻게 재구성하라?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답안을 쓸 때 단순히 뭐 필수 요소를 엄선해서 재구성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통합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재구성하는 거고, 여기 질문은 뭡니까? 애들이 지금 학력 격차가 심하잖아. 이 심한 거를 어떻게 어떻게 재구성해야지 이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와 관련 지어서 논의해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형 문제를 풀 때 먼저 그 오픈형의 주요 논점의 개념을 먼저 보라는 거죠. 일단 내용 재구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은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필수 요소를 엄선해서 재구성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통합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생각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요 범주 안에서, 몇 가지 범주 안에서 뭘 해야 된다? 요 학력 격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고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첫 번째, 교육과정에 국가교육과정이 있더라. 그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뽑아봐야 되겠다. 다 가르치지 말고 핵심적인 걸 내가 뽑아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뽑아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차를 해소시켜 줘야 되니까 뽑아서 어떻게 해야지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뭐 교육과정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개별 학생의 그 능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각각의 학생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개별화된 교육과정,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 학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준별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그 학생의 그 격차가 해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재구성한 다음에 똑같이 애들에게 똑같이 제공해버리면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학력 격차 해소는 분명히 능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필수 요소나 필수 내용을 엄선한 다음에 그리고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해서 수준별 교육 과정을 만든다. 또는 학생의 개별 그 능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또는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만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까지 딱 들어가야지.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내가 교육 과정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통합형으로 내가 만들겠다. 통합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통합형으로 재구성하더라도 어떻게 통합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해야지 학생들의 학력과 학력 교차를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나 필요를 불러일으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저 공부 좀 하고 싶다.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격차를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통합형 교육과정을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좀 뭐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죠. 학생의 흥미나 필요, 네가 뭐가 필요하냐, 부족한 게 뭔가, 흥미, 필요, 부족한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특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통합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형이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의 순서를 변경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교육 내용 재구성 방법 중에 하나로서 순서 변경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순서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내용 순서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계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율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쉬운 것부터 이제 어려운 순서로, 단순한 것부터서 좀 더 복잡한 순서로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순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논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답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서러운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이제 그 시사입니다. 최근 뭐뭐로 인해 이제 원인이고 학력 격차 요게 이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게 의의나 중요성이죠, 그죠? 의의나 중요성.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걸 다시 바꾸면 최근 학생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주요 학교 과제로 대두되고 있더라. 뭐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원인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써주시고 생략하면 생략하고 됐죠, 한 문장.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논점 4개인데 다 연결지어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겠죠. 학교 현장에서는 첫 번째 논점이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의 개발, 두 번째는 완전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세 번째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네 번째 교사 지도성을 실행하자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을 만들고 대응해 나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학교장 특강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주제 요거를 논의하자. 이렇게 서술했죠. 아주 간단하죠. 1분도 안 걸려요. 조금 연습해 보시면. 그리고 조금 아직도 이제 아마 이제 9, 11월 처음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서론 쓰는 거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시 답안 있잖아요. 갖다 놓고 보고 쓰세요. 보고 쓰는데 요 키워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틀. 조금 나름 저는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데 그럼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 편하게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틀로 가지고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결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거 주제죠. 학력 격차 해소.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죠? 학교 현장에서는 또는 선생님은 이걸 위해서 자신의 학교의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위해서 노력하자. 또는 이게 어려우면 그냥 지금까지 주제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나씩 다시 이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논점이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하나. 논점 두 번째, 완전학습 전략에 근거해서 교사 학습 방안을 만들고. 세 번째 논점, 목표, 학생 목표에 근거해서 준거지향 평가와 두 번째, 성장지향 평가를 실시해 나가야 된다. 나아가서 마지막 논점, 교사 각자가 지도자로서 집단적 공유적 지도성, 이게 이제 분사 지도성이죠. 이것도 마지막 논점, 분산 지도성을 실행해 나가는 것도 학력 격차 해소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해서 네 가지 했죠, 그죠? 네 가지. 이게 어려우면 마찬가지로 아까대로 1번, 2번, 3번, 4번 딱 붙여서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러한 학교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있을 때 학생의 학력 격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이렇게 하면 또 세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론 결론 쓰는 거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연습해 보시면서 바로 이제 이런 논리 틀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몇 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뭐 20초면 바로바로 끝나죠.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거 계속 뭐 서론 결론 쓰는 거 계속 얘기했다가 하는데 다른 걸 못 나가니까. 여러분 답안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공부해 나가시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자, 이제 본론 첫 번째 문단이죠. 자, 첫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학력 격차 해소가 이제 주제어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하자. 학교 교육 과정 개발이 이제 논점 1번이고 그다음에 얘가 주제니까 이 둘을 연결지어서 주제와 연계해서 논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술어 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중요하다. 주제 문장. 여기도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는 두 번째 논점, 완전학습이 논점이고 학력 격차가 해소가 주제니까 완전학습 모형에 근거해서 수업을 전개해서 학생들 학력 격차를 해소해 줘야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학력 격차 해소가 주제고 평가 방식에 바꿔야 된다. 또는 뭐 여기 두 가지가 있으면 준거지향 평가, 성장지향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측면에서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세부 내용, 평가 방식의 세부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세부 내용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점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수준 교육까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두 개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포인트는 첫 번째가 교육의 효율성, 두 번째 교육의 적합성. 요거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이 순서 이게 설명 방식에 이제 앞 예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들어가는데 이거 두 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예를 밑에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던 위에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던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으시죠. 학교 교육의 효율성, 적합성, 다양성 이런 부분. 또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꼭 이건 아니에요. 이 범주 안에서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점이 스킬백이죠. 이제 스킬백에 그냥 갑니다. 스킬백 물어봤으니까 스킬백에 그러니까 앞에 무슨 접속을 쓰지 마시고 그냥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근거해서 이제 상하 분석에 어떤 게 필요하냐 물어봤으니까 상하 분석이 요구되는데 상하 분석에는 내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죠. 학생 측면, 교사 측면, 학교 측면 등등. 특히 이제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거예요. 뭐 굳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거, 이거는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외적 요인에는 학부모가 보이고 지역사회가 보이죠. 그것도 뭐 학부모 기대,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 가치나 필요 등등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논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이제 재구성의 방법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자, 필수 요소,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엄선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순서 변경이든, 그러면 뭐, 통합형 교육과정을 구성하든, 해서 이 학력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 개별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자. 수준별 교육과정을 만들자. 수준별 교육과정 좋죠, 그죠?
수준별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두 개 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써주시면 되죠. 맞춤형, 수준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필수 요소니까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통합형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학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주제와 연계 부분이죠. 그래서 양괄식으로 서술했죠. 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개발하면, 그 다음에 이게 주제죠.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제, 이거가 논점 1번 연결해서 주제와 연계, 양괄식으로 두 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죠.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학교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완전학습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캐롤의 완전학습을 우리는 이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고, 블룸은 완전학습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 블룸에 영향을 준 캐롤과 그 다음에 블룸은 두 사람 다 완전학습 모형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죠. 그 블룸의 완전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7, 8월 모의고사에서 했습니다. 또 그때도 되게 여러분들 어려워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잘 제공해줘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게 완전학습이거든요. 100점 맞는 자, 이게 완전학습이 아니라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을 때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달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완전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캐롤과 블룸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블룸은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7, 8월 했으니까. 문제로는 안 다루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의 두 번째는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학습, 개별화 학습이죠. 개별화 학습도 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성이 좀 덜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개별화 학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논점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화 학습, 개별화 학습, 개별화 평가,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이것도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 거.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교수 학습의 측면에서는 완전학습 모형에 근거해서 이제 완전학습 모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블룸도 있을 수 있고 캐롤도 있을 수 있고 학교 학습을 전개하면 학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주제와 연계져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갖다 붙이면 되지 뭐. 완전학습이 논점 두 번째, 학력 격차 해소가 주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오면 엄청 좋죠, 그죠?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특히 학습 적성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 학습 적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사의 수업 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인들을 잘 조절해서 실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 준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캐롤과 관련될 수도 있고 블룸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학생의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을 블룸에 따른다, 그러니까 캐롤에 따른다면 학습의 정도인 거죠. 자, 이걸 다시 캐롤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3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안 되죠, 그죠? 조금 오버될 겁니다. 중간중간 나가셔도 돼요. 나가시면서 1층 가서 얘기하세요. 수업이 늦게 끝나서 좀 보충 넣어달라고. 몇 페이지죠? 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6페이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입니다. 캐롤의 학교학습. 이 사람은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인데, 박스에 보시면 학습의 정도라고 되어 있죠. 학습의 정도라고 하면서 학업 성취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학업 성취 정도, 학업 성취도. 이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학습에 사용한 시간의 함수 관계로 결정될 수 있다. 다 시간과 시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10시간이 필요한데 10시간 사용하면 100%의 완전학습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줄여주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늘려주면 아무래도 분자값이 올라가니까 학습의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모값은 낮추고. 첫 번째, 여러분 요 박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관련된 변인은 교수의 질, 적성, 교수 이해력. 교수는 수업으로 바꿔도 돼요. 수업의 질, 적성, 수업 이해력.
자, 여기서 수업의 질은 교사와 관련된 교사 변인이죠. 교사 변인은 다른 말로 그 니은벌 있는 것처럼 수업 변인이라고도 해요. 수업과 관련된 있는 부분이니까. 적성과 수업이 이래건 학생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이에요. 개인차. 이런 개인차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학습 적성이 뛰어난 아이들 있고 수업 이해력이 뛰어난 아이들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애들 전부 다 완전학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완전학습시키겠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전부 다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자값으로 보면 학습에 사용한 시간과 관련되는 변이는 학습 기회와 학습 지속력입니다. 학습 기회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업 변인이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학습 지속력은 흥미 수준입니다. 흥미를 높여서 학습 지속력을 높이자. 흥미는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 변이죠. 학생이 흥미를 많이 느끼고 학습 지속력을 오랫동안 학습을 지속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죠. 이 학습 지속력과 관련시켜서 학습 지속력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룸에서도 약간 응용형으로 7, 8월에 냈더니 막 손 놓고 있던데 그때 교수의 질과 관련해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학습 지속력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학습 지속력이 높아져요. 그죠? 수업의 질이 좋으니까 애들이 수업이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쉬우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죠. 흥미가 생기면 학습 지속력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을 교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 교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흥미를 유발시켜서 이거 제시문에 흥미를 유발시켜서 학생의 학습 지속력을 높인다. 흥미 유발 방안을 쓰라. 그러면 악스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악스 동기 유발 전략 있잖아요. 동기 유발 전략.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거 끄집어내서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학습 지속력보다 흥미, 동기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나머지는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해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첫 번째 거 적성 부분은 반드시 시간 개념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이죠. 최적의 학습 조건에서 주어진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 데 걸리는 그 필요한 시간입니다. 필요한 시간. 이 최적의 학습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친구는 빨리 그 끝내는 애들도 있고 좀 늦게 끝내는 애들도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적성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특수 능력이 특수력. 수학에 대한 특수 능력이 있고 국어에 대한 특수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죠. 특수 능력.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그 개인차 변인과 수업 변인을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개인차 변인이고 어떤 것이 수업 변인인지. 여기 질문에서는 수업 변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업 변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두 가지죠. 교수의 질, 학습 기회 두 가지. 이걸 어떻게 조절해서 좀 능력 떨어지는 아이 완전 학습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질문이죠. 자, 이거 외우실 때 질적 이해, 질, 적성, 이해력, 질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회, 지속력, 기지를 발휘하자. 질적 이해를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박스 다시 보십시오.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였다.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학습 적성이 떨어지는 아이, 지금 학력 격차 때문에 학습 적성이 떨어진다. 떨어지더라도 그 학생에 맞추어서 먼저 뭐 해줘야 돼요? 수업 목표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선수학습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진단평가를 통해서 질문했더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충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학습 목표 제시하죠. 학습 목표 제시를 통해서 기대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학습 내용 제시 방법도 다시 학습 내용 제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뭐 종교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단순한 것에 있어서 복잡한 순서로 해서 라이겔루스가 제시하고 있는 종교화 이론에 근거해서 종교화 전략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나의 요소로 가르치면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에 따라서 내용 요소 하나 잡아내고 그거를 설명해주고 질문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고요. 교수학습의 수업 사태 보면 학습 사태, 9가지 학습 사태 또는 수업 사태라고 하는 이제 간해가 제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점에서 수업을 전개해도 좋겠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 뭐 해야 됩니까? 형사평가하고 피드백 해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업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또 보충학습, 심학습, 형사평가를 통해서 보충학습, 심학습 해주고 요거는 블룸도 얘기했어. 블룸도 형사평가를 통해서 보충, 심학습 해주고 이렇게 수업의 질을 높여주면 이 학생이 별로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먼저 진단해주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보충학습해주고 해주면 수업 이해력이 높아지죠. 이해력이 높아지니까 재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밌어지면 흥미가 높아져서 지속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학습 사용할 시간이 늘어나니까 학업의 정도가 올라가면서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은 분자값을 조절해서 학습 기회를 충분하게 주는 거죠. 공부 좀 못한다. 그 친구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를 주면 그만큼 학습에 사용할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간이 늘어나니까 역시 학습의 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사점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1번, 2번, 3번이죠. A, B, C. B번 보시면 교수의 질을 높이면 교수의 질. 수업 이해력이 높아지고 학습 실수도 높아진다. 그래서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다. C번에 학습 기회를 허용한다. 많이 허용해 주면 별로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요 좀 주목해서 요 두 가지가 뭐예요? 교수의 질과 학습 기회란 교사가 직접 수업을 조절할 수 있는 교사 수업 변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마지막 논점입니다. 자, 또 보충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해서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점진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도와주자 라고 했죠. 이게 뭐지? 이게 프로그램 학습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학습.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프로그램 학습이라는 얘기가 없지만 여기 보면 이제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아, 프로그램 학습 원리가 이런 게 있지. 이 중에서 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찾아요. 그러면 과제와 관련된 게 뭐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학습 한다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학습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이잖아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업 방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를 주는 거. 프로젝트를 주고 한번 해보라. 혼자 하기 어려워? 그럼 같이 해. 같이 해도 같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니까 프로젝트 학습, PBL도 어떻습니까? 문제 던져주고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PBL도 자기 주도하면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프로젝트 학습, PBL 학습,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학습은 자기가 딱 문제가 주어지면 자기 스스로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평가해 나가야 되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면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또 학생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화 교육이 개별화 교육. 똑같이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획일화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개별화 교육을 하는 개별화 교육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7, 8호 했던 게 개별화 교육 중에서 개별화 교수 체제를 다뤘죠. 이번에는 프로그램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별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올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는 개별화 교육이 개별화 학습. 자, 이게 이제 개별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선생님이 전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완전학습을 통해서 내 수업의 질을 높여서 이 수업의 변인들을 수업의 질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잘 제공해줘서 이 학력 격차가 있는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학력 격차를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결국은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학력 격차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그 상위 학생들, 하위 학생들이 있는데 상위 학생들에게는 이제 심화학습 시키고 그러니까 상위 학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학습 목표에 도달한 애들이에요. 학습 목표에 도달한 애들은 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해서 심화학습의 기회를 주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은 보충학습의 기회를 줘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상위 학습자는 더 심화하고 더 심화해 나가면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왜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거지? 하위 학습자에게 형사평가를
어쨌든 그 하위 학습자들에게 보충 학습의 기회를 줘서 학습 목표가 여기 있다면 이 하위 학습자들은 학습 목표에 도달해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도와주죠? 그다음에 상위 학습자들은 이미 학습 목표에 도달했으면 얘네들은 다시 심화 학습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얘네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격차가 벌어집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야지 격차가 더 심해지지. 하위 학습자들은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하위 학습자들에게 보충 학습 기회를 주니까 올리잖아요. 올리고 얘가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성적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성적의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여기서는 학력은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학력의 격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취 평가제를 해야 돼요. 성취 평가제. 그러니까 성취 목표에 도달했는지. 어쨌든 하위 학습자도 이런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자, 다시 봅니다. 또 질문할게요. 자, 이 선생님이 지금 완전학습 모형에 근거해서 수업을 전개하면서 보충학습 과제를, 여기 지금 없지만,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학습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때, 학습 기회 제공했잖아요. 학습 기회 제공할 때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학습 목표에 이미 도달한 학생들은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전개했다. 그러면 어떤 수업이 되는 거예요?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지. 왜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지금 결합시켰잖아요. 온라인에서 완전학습 모형에 근거해서 수업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줄 때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보충학습의 과제를 온라인에 제시하고 서로 달라야 되니까 똑같은 과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상위 학습자, 이미 학습 목표에 도달한 애들에게는 심화 학습의 기회를 온라인 내에서 프로그램 학습으로 만들어준다. 또는 개별화 교수 체제를 하겠다. 개별화 교수 체제는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블렌드 러닝으로 했었죠. 이게 8월 모의고사인가? 헷갈리네. 7, 8월인가? 8월 모의고사에도 약간 학력 격차와 관련된 부분 다뤘고 7, 8월에서 다뤄서 좀 혼동이 되는데 7, 8월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블렌드 러닝이에요. 그죠? 블렌드 러닝. 여러분들 직접 학교 현장에서 이걸 해줘야 돼. 이걸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 예산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선생님 지금 잡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잡무도 줄여주지 않고 선생님 보고 이런 거 애들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교육 예산 많이 확보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수업하면서 온라인과 결합시켰어. 블렌드 러닝으로 결합시켜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요. 학생이 능력과 속도와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공부하라, 알아서. 이게 뭐죠? 자기 속도의 원리죠. 자기 속도. 스스로 학습해야 되겠죠?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라 이거지. 적극적 참여의 원리. 적극적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적극적 참여가 적극적 반응입니다. 적극적 반응의 원리. 프로그램 학습,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 학습이 없는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자기 속도의 원리. 그 다음에, 학습한다는 말은 적극적 참여죠. 적극적 반응입니다. 적극적 반응의 원리. 그 반응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피드백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피드백의 원리. 피드백을 통해서 즉시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강화의 원리, 즉각적 강화의 원리. 어떤 활동에서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즉시 강화, 즉각적 강화 또는 피드백의 원리.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받고 나서 자기가 내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자기 검증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죠. 원리.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하잖아, 자기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목표에 도달해야 되니까 이 과제를 제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학습 과제를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쉬운 순, 낮은 순에서 어려운 순,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한다? 계열화 시켜서 과제를 제시해 줘야지 단계적으로 하면서 전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학습 과제를 세분화 시켜서 여러분들 애들한테 프로그램 학습한다 또는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켜서 하는데 온라인에서 내가 뭔가 콘텐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지금 학력 격차가 심하니까 이거 프로그램 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걸 프로그램 학습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 일단 먼저 만들어. 그 과제부터 착착착 계열화 시켜야 되죠, 그죠? 그죠? 그 같은 계열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 그 점진적이니까요. 이게 약간 힌트라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 학습 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충 학습의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쓰라. 그러니까 전체 학습 과제를 나눠서 제시해 줘야 된다. 됐죠?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내가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답이 나와요. 또 이 평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학생 학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평가 기준.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시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절대적 기준이면 준거지향, 상대적 기준이면 규준지향, 자기가 기준이면 자기 참조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죠. 자기 참조에서는 성장지향, 능력지향, 노력지향 평가가 있더라. 이렇게 5개 중에 뭐냐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평가라서 학생의 서열화, 경쟁 부추길 수 있다. 이거 뭐죠? 이거는 규준지향 평가, 상대 평가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1번과 2번처럼 하자. 1번이 준거, 2번이 자기 참조 중에서 성장지향. 여기 해당되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준거지향 하자. 둘째 줄에 규준지향 하지 말자. 세 번째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자기 참조 평가자. 그 중에서 성장지향 하자.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준거지향 평가 2번인가 1번인가 나왔는데 역시 중요해요. 그래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자기 참조 평가 중에서 성장지향인데 자기 참조 평가 한번 나왔습니다. 성장지향, 능력지향. 그러나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성장지향, 능력지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습평가 변화와 관련해서 1번 평가는 준거지향, 2번 평가는 자기 참조 평가. 자, 그 중에서 이제 성장지향 관련되는 부분이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완전학습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그러니까 완전학습의 신념이라는 말은 뭡니까? 누구나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면 회로를 따라한다면 그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이 뭐죠? 언제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하면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야, 내가 애들이 지금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한데 학습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너는 적절한 학습 환경, 교수 학습 환경 제공해주면 모든 어떤 아이들인지 간에 의도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그 적절한 교수 학습 환경 어떻게 제공해야지? 질문했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캐롤의 관점에서 쓰시오. 캐롤 관점에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까 했잖아요. 교수의 질을 높여야 되고 적절한 교수 학습 환경이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학습 적성, 수학 능력 떨어지는 애한테 수학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수의 적절한 교수 학습 환경을 해주려면 캐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 학습 기회를 충분히 허용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면 누구나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교육관입니까? 발달적 교육관이잖아요, 그죠? 발달적 교육관. 준거와 수행을 비교하여라고 되죠. 준거가 뭡니까? 여기서는 학습 목표가 준거가 되겠죠. 학습 목표. 수행은 뭡니까? 성취 정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비춰서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알아보는 거. 이게 뭐지?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 준거가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준거지향 평가지. 준거지향 평가.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이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성취 평가제 어떻습니까? 어떻기는 좀 이상하지. 성취 평가제도 선생님 준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성취 평가제는 그 준거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성취 기준. 어떤 성취 기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해서 성취 정도를 평가하면 성취 평가제예요. 그러니까 준거가 기준이니까 얘도 준거지향 평가죠.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준거지향평가의 일종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체 취지가 국가교육과정에 성취기준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더 포괄적인 준거지향평가로 가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냐 포트폴리오 평가냐, 그럼 포트폴리오 평가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뭔가 나오면 이건 포트폴리오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행평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준거지향 평가로 가야 돼요. 성취평가 좀 틀릴까요?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출제자와 논의 대상이죠. 성취평가제 많이 썼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면 이제 걔도 준거지향 평가니까 뭐 맞게 해주지 뭐 하면 이제 되는 것이고, 허용 답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칼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그 개별학습에 대한 신념, 개별학습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개별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 정도, 그러니까 성장 정도죠. 성장 정도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험에는 몇 점인데, 이번 시험에는 몇 점이더라. 그래서 몇 점이 플러스 됐더라, 몇 점이 마이너스 됐더라. 그걸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변화, 얼마나 능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성장지향 평가다. 성장지향. 그러니까 성장지향 평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화 평가 방식이다.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려면 어떤 평가를 해야 돼요? 개별화 평가해야지.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평가하면 돼요? 자기 평가하면 되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학습 과정과 결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죠? 자기 평가하면 되죠? 또 이렇게 자기 참조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참조 평가. 그 중에서 성장 지향 평가, 능력 지향 평가도 마찬가지로 개별 학습을 촉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시험 50점인데 이번에 60점 맞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개별 학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1번 평가 유형은 준거지향 평가, 교육관, 두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요거 먼저 답을 해보시면, 교육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페이지 있는 것처럼 준거지향 평가는 발타부입니다. 발달주 교육관, 그 다음에 검사의 타당도가 중시되고, 교육 목표, 학습 목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학습 목표를 충실히 측정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발달적 교육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의도한 적절한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면 누구나 의도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부적 편포를 전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등등. 니엠벌의 교수 기능을 강화하고 수업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7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구체적인 걸 하고, 경쟁심 제거하고 협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거 다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얘기되어 있죠. 평가가 교수적 기능을 하네? 평가가 교수적 기능을 하네? 이것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평가의 교수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참조 평가지. 자기 참조 평가. 성장 지향, 능력 지향, 준거 지향. 준거 지향 평가도 평가의 교수적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평가가 단순히 서열화시키고 분류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평가의 역할 중에서 어떤 기능이다? 행정적 기능이에요. 평가 행정적 기능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분류, 선발, 서열화. 이거 행정적 기능이고,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판단하고 학습의 개선, 학습의 태도 개선, 학습의 동기 유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게 교수적 기능이에요. 그 교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은 뭡니까? 준거 지향, 그리고 자기 참조, 자기 성장, 성장 지향, 능력 지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장단점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출제돼서 좀 뭐랄까, 출제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죠. 어쨌든 이제 준거지향 평가 장단점 정도 근데 간단하게 읽어놓은 두십시오. 교수 학습 이론에 적합하다, 교수 학습 개선에 공헌한다, 협동적 학습을 조성한다. 그러나 개인차 변별이 어렵다, 준거 설정이 어렵다 등등. 자, 4번에 활용 방안 따로 두셔야 됩니다. 활용 방안.
동그라미 1번에 진단,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하거나,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진단을 하거나, 세 번째, 형성평가, 수업 중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형성평가를 하거나, 4번에 학습의 정도, 학습에서 성공 여부,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 뭘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자격증 부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활용 방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활용 방안이니까 진단평가, 형사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지금 이게 학력 격차가 있으니까 완전 학습에 대한 신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학습 목표가 중요한 것이고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이 형사평가, 진단평가,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이나 4번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활용 방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평가 유형의 명칭이니까 이제, 성장지향 평가죠. 성장지향 평가의 명칭, 장점. 8페이지에 성장지향 평가, 자기 3자 평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개념만 물어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장단점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1번, 성장지향. 처음 성취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러니까 성장지향이죠.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향상. 능력의 향상, 능력의 변화. 능력의 변화. 같은 말입니다. 장점, 둘째 줄에 보시면, 개별화 학습 증진의 기회, 개인 학습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별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화 평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별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화 평가 방식. 개별화 평가잖아요, 개별화. 집단 단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난번 50점 하는데 이번에 60점 하셨어. 그 60점, 10점의 성장이 있었잖아요. 10점의 성장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이거요. 근거가 뭡니까? 동그라미 점에 개인의 능력 향상 정도, 다른 말로 하면 성장 정도, 성장 정도. 두 번째, 성장 정도.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능력 지향 평가는 뭡니까?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관심을 두는 평가죠. 장점 보시면 역시 개인의 능력 발휘 정도 또는 최선의 정도에 관심을 두니까 역시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화 평가 방식이죠. 그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화 평가 방식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근거가 다르지. 근거가. 다시 위에 성장지향 평가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성장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지난번에 50점인데, 이번에는 60점이야. 10점에 성장했어. 어떻게 학습했는지 학습 태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 교수직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장단점의 능력지향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지향 평가 점 두 번째 역시 교수적 기능 촉진. 근거는 좀 다르죠. 근거는. 다시 단점입니다. 단점, 성장지향 평가의 단점 첫 번째, 일반적으로 둘째 줄에 이런 성장 정도를 가지고 성적을 주면 성적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더라. 이게 성적의 원래적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내가 이번에 50점, 지난번에 50점인데 이번에 60점 받았어요. 이 옆에 친구가 저는 지난번에 99점 받았는데 이번에도 99점 나왔습니다. 나의 성장 정도는 얼마입니까? 0점이지 0점. 너는 0점밖에 성장 안 했어. 옆에 친구는 10점이나 성장했어. 그 성장에 대해서 성적을 주는 거잖아요. 10점 플러스 받았으니까 얘는 분명히 A 플러스 받겠죠. 저는 0점의 성장이니까 B나 못하면 C 정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게 성적입니까? 얘는 실제 현재 성적을 비교하면 얘는 60점이고 나는 99점인데 나보다 못했는데 점수는 얘는 A 플러스고 나는 B네 또는 C네. 이게 성적 의미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 두 번째 이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 선생님이 그 점 두 번째 지난번 1월 반에 그냥 배경하고 넘어갔더니 와서 질문하길래 이분 처음 공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두 번째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사전 검사에서 일부러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0점이에요, 성장이. 그러니까 0점에 대해서 점수를 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알았어요.
뭐 두 번 이렇게 비교해서 성장 정도 가지고 점수 준다 이거죠. 그럼 저는 빵점 받겠죠. 첫 번째 시험에 빵점 받고 두 번째 시험에 99점 받잖아요. 플러스 99점의 성장 있었잖아. 나보다 높은 성장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러 틀려버린다는 거 일부러 성장 정도로 평가를 하면 이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점 네 번째 보시면 둘째 줄에 그 고부담 평가. 그러니까 고부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평가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평가, 뭐 중간, 기말, 수능 검사 여기서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정의되기 어렵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점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제한 평가의 단점입니다.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이 80점 나왔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 점수를 C를 줘버렸네.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래요. 가서 선생님 제가 80점인데 왜 C죠? 아, 너의 수학적 능력은 90점짜리야. 근데 넌 능력보다 더 떨어졌거든. 80점이 뭐니? 그래서 난 너를 C를 줬어. D를 줘야 되는데 조금 올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선생님 제 수학적 능력이 왜 90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수학적 능력이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선생님 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50점짜리인데 80점 받았으니까 플러스 30점의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점은 능력을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데 이 가정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중간중간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단점이니까 두 가지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노력 제한 평가,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노력 제한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 능력 제한 두 개 중심으로만 소수라는 교과서도 있고 노력 제한까지 같이 소수라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성장 지향, 능력 지향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스필레인의 지도성 유형이니까 스필레인 딱 나오면 아 분산적 지도성이구나. 엘머와 스필레인, 해리스 이런 사람들의 지도성이 분산적 지도성이죠. 분산적 지도성의 이것도 역시 중요한 논점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도성이 분산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 이미 출제됐죠. 남은 게 분산적 지도성이다. 그러니까 지도성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분산적 지도성과 초우량 지도성. 초우량 지도성. 이게 제일 탑이다. 초우량 지도성으로 7, 8월에 한번 연습했습니다. 분산적 지도성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학력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성이 학교장 혼자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분산적 지도성인 거 딱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지도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산적 지도성의 개념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서 지도성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도성을 실행한다. 모든 다른 지도성들은 전부 다 지도자가 혼자서 지도성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 지도성은 각자가 지도성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한 개인이 아니면 뭐죠? 다수지 뭐 다수. 여러 사람이 지도성을 공동으로 실행한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부연 설명하죠. 학교의 여러 전문가들이 잠재적 지도자, 이 사람들이 지도자죠. 지도자이자 변화의 주역으로서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지도성, 각자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지도성을 발휘하죠. 모든 교사들이 그물망처럼 연기를 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상호 신뢰, 의존, 협력, 상호 신뢰, 의존하고 또 협력해야 되고 협력해서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라는 현재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공유적이고 협동적이고 참여적 실천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칭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명칭을 몰라도 특징 한 가지 쓰라서 특징이 이미 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혼자서 하기는 한계겠다. 그럼 혼자 하지 말자잖아요. 다수가 각자의 지도성을 행사하면서 공통적으로 행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도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몰라도. 그다음 나머지 오픈형이니까 뭐 적절하게 여러분 말로 잘 비벼서 잘못 비비면 이상한 답이 돼버립니다. 비벼서 써주시고요.
자, 스필레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8페이지에 나와 있죠. 분산적 지도성, 지도자, 구성원, 상황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도성, 각자가 갖고 있는 지도성을 분산, 실행한다 해서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3번에 분산적 지도성의 구성요소, 지도자, 구성원, 상황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지도자는 누구다? 혼자가 아니다. 다수다. 공식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비공식적 지도자가 있죠. 공식적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상황이면 학교장이 공식적 지도자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구성원인 동시에 지도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는 비공식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학력 격차가 심하다. 특히 국영수의 학력 격차가 심하다. 그러면 국어과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지도성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 조치가 필요하잖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니까 예방과 감염에 대한 나름대로 그 의료학적 지도가 요구되죠. 그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보건교사가 지도자로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또 학생 상담도 필요하죠. 상담교사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지도자. 비공식 지도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입시철이다. 입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입시 어디에 진학할까? 이건 누구요? 상담교사, 각각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야 되겠죠. 보건교사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이 구성원이 동시에 지도자로 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근거해서 지도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분산 지도성은요, 전문가 집단에서만 요구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서만. 그래서 보시면 공식적, 비공식적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 다수죠. 다수의 지도자들이 서로 상호 연대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지도성을 실행한다라는 거. 이번에 구성원들은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 실행의 주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지도성을 실행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황과 상호, 이런 지도자들은 상황과 상호작용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 특징 위에 보시면 특징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집단 지도성, 한 사람이 아니라 비공식, 공식 지도자들이 다수가 지도성을 실행한다는 집단 지도성, 공유적 지도성, 협력적 지도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서로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의존하면서 지도성을 실행한다는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지도성, 각자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겠죠. 보건교사라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수학교사라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팀 학습, 같이 학습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함께 학습해 나가면서 학교도 개선시키고 자신의 책무성도 높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산적 지도성을 하게 되면 일단 각자가 조사는 뭐라고 전제해야 됩니까? 각자가 전문가다라는 전문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문화의 개선, 학교 풍토의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협동하고 팀 학습을 하면서 학교 문화를 바꾸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의 개선, 풍토의 개선할 때도 얼마든지 양념식으로 활용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변혁 지도성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와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개라고. 선생님 혼자서 하기는 어렵죠. 분산 지도성은 왜냐하면 공유적 지도성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도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산적 지도성은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지도성을 행사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니까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이러면서 지도성을 신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교사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또 각 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교과 협의회. 각 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과 협의회에서 또 그 분산 지도성을 신장시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학습 조직이나 거의 똑같죠. 학습 조직이라 써도 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써도 되고, 그다음에 교과 협의회를 한다든지, 또는 동료장을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에 근거해서 서로를 이제 봐주면서 이런 지도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러 봐야 될 게 그 어떤 뭐 분산 지도성 그러니까 뭐 동료 장학이든 그리고 교사 학습 공동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동료 교사와 함께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이와 같은 노력이 오는데 첫째, 협동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자, 이거는 지금 선생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비전 공유잖아요. 비전 공유하고 팀 학습하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교수 학습 환경에 적용해서 해보면서 이런 전문성을 높여나가면서 신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요 분산 지도성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동료 자각을 활용하자. 이런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동해서 장학을 실시하면서 각자의 전문적 역량과 지도성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런 지도성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서 설득력 있게 서술을 해서 단순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이런 것을 말한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개념들 다 잘 녹여서 이 지도성, 분산적 지도성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해 주시면 좋겠죠. 조금 지연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